대한민국과 미국은 군사 동맹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능력 범위 내에서 만약에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이 다른 데에 임무를 수행해야 된다면 한국도 거기에 참여를 하겠다. 이렇게 하면 여태까지는 우리가 갑을 관계에서 을이지만 오히려 갑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방위비 분담금을 우리가 오히려 받아낼 수도 있어요. 주한미군이 없어도 전쟁을 이길 수 있을까요? 주한미군이 없으면 전쟁을 이길 수 있느냐라기보다는 주한미군이 없으면 전쟁을 막을 수 있느냐 하는 질문이 더 중요할 거예요. 주한미군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이 한미 동맹에 대한 보증 쓰는 그러한 상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부터인가 주한미군 28,500명이 그 상징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이보다 줄어들게 되면 미국이 우리를 함께 대한민국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약해진 걸로 보고 있고 늘어나면 더 늘어난 걸로 보는데 그건 아니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한미군이 예를 들어 10,000명이다. 그렇다고 미국의 의지가 약하다고 꼭 볼 수 있습니까? 주한미군이 지금 28,500인데 그것이 50,000명이 됐다고 2배로 늘어났다고 그래서 미국의 의지가 더 강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까요? 꼭 그렇게 보이겠지만 그래서 근본적으로 주한미군에 대한 성격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주한미군에 대한 성격을 잘 생각해야 된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여러분 주한미군은 왜 존재합니까?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우리가 여태까지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는 그 생각을 좀 다시 해봐야 됩니다. 주한미군은 한반도에 근무하는 한반도에 주둔하는 미군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이다라는 뜻은 뭐냐 하면은 이들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여기에 와 있고 그게 주 임무이지만 만약에 다른 곳에 미국이 주한미군이 있다 그러면 한국에 있는 미군도 거기에 갈 수 있다라고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를 인정하지 않고 주한미군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만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미국이 여기에 묶여있는 자기네들 입장에서는 묶여있는 군인들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많은 군대를 보내기가 부담스러운 겁니다. 거꾸로 우리가 한반도에 주둔해 있는 미군이다 라고 넓게 해석을 해주면 미군이 언제든지 다른 곳으로도 쓸 수 있다고 생각하면 여기에 더 많은 미군을 갖다 놓겠죠. 여기에 더 많은 미군을 갖다 놓는다는 것은 어찌됐건 대한민국을 1차적으로 지키는데 더 많은 병력이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여기 와 있는 미군은 여기서만 써야 된다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한미군이 여기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얘기하고 해도 다른 데에 막 미군이 죽어나가고 있는데 주한미군은 여기서 딴 데서 전쟁이니까 나는 모른 척하겠다. 이렇게 되겠습니까? 아프가니스탄하고 이라크에서 전쟁 났을 때 주한미군은 영향을 안 받았습니까?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우리한테 좋지 못한 결과로. 그래서 그런 생각을 우선 우리가 바꿔야 된다. 그래서 주한미군이 그런 성격을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주한미군이 과거에 우리가 해방되고 나서 여기에 주둔하고 있다가 철수하자마자 6개월 만에 6.25가 일어났습니다. 좋지 못한 기억 때문에 우리는 노이로제가 있는데 주한미군이 없으면 우리로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이러한 상황에 지금 와 있어요. 주한미군에 대한 의존도가 많이 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그러한 그 의존도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그 벗어나야 되는 길은 훈련을 좀 더 실전적으로 하고 내 나라는 내가 지키겠다는 그런 마음을 굳세게 해야 됩니다. 결국 질문에 직접적인 답변을 드리게 되면은 주한미군이 없으면 우선 전쟁 억제가 굉장히 힘들어지고 주한미군이 없으면은 미국의 도움을 받을 거라는 보장이 약화가 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근본적인 국방에 대한 생각을 바꿀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이 미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트럼프가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용으로 주한미군 감축 또는 철수 카드를 내밀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보시나요?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를 많이 요구하고 그 말을 안 들으면 주한미군을 뺀다 이렇게 쉽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근데 미국이 얘기하는 거는 그런 게 아닙니다. 미국이 얘기하는 거는 자기 나라는 자기가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은 전 세계에서 자유진영에 있는 나라들의 국방비보다 수십 배를 더 쓰고 있어요. 우리나라보다 한 20배 정도를 더 쓰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고 이제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는 겁니다. 미국이.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국방비를 많이 쓰고 있고 우리 국민들이 세금을 너무 많이 내고 있는데 이제는 자기 나라는 좀 자기가 지켜야 되지 않느냐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반박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얘기 속에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동북아시아에서 또 한반도에서 평화를 유지하는데 한국도 자기가 자기 몫을 해야 되고 일본도 자기가 자기 몫을 해야 되지 않느냐. 대만도 자기 몫을 해야 되고 모든 나라가 자기 몫을 해야 우리가 도와줄 의미가 있지 자기는 자기 몫을 안 하고 우리가 한테 맡기는 거는 이거는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비근한 예로 주한미군이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기간이 우리나라 젊은이가 군복무하는 기간보다 길어요. 이거 여러분들이 미국 사람이라면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미군은 여기 와서 24개월을 근무하는데 우리나라 젊은 병사는 18개월을 근무한다고 했을 때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을 안 하겠습니까? 그런 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걸 좀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도 자기 나라를 자기 손으로 지켜야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나쁘다라고 부당하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방위비 분담금을 늘리기 전에 지금 우리가 우리 GDP의 2.7% 정도를 쓰고 있는데 얼마 전까지는 2%라고 그랬다가 3%라고 지금 5%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방위비 분담금을 2배 올린다, 3배 올린다 이거를 말하기 전에 이 방위비 분담금을 가지고 뭘 할 거냐 하는 거를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카투사라고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과거에는 카투사가 많을 때는 한 12,000명까지 있었어요. 지금은 3,000명이 채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래 방위비 분담금 항목에 카투사를 넣자. 카투사 한 명의 1년 가치가 얼마쯤 될까요? 제가 보기에는 6, 7천만 원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예를 들어 10,000명으로 늘렸다. 그러면 미군들하고 같이 훈련하고 미군의 훈련 방식을 따르고 미군들하고 상호 훈련도 하고 이러면은 우리도 배우는 것도 많고 또 카투사 개념은 병사뿐만 아니라 특히 부사관들을 많이 늘림으로 해서 미군의 최신 기술이나 이런 것도 좀 터득을 하고 이렇게 해서 비록 방위 분담금이 우리로서는 늘어나는 거지만 우리한테도 돌아오는 게 많은 이런 항목을 좀 늘린다든지 이런 창의적인 방법을 하는 것도 저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한미군의 성격에 대한 것을 미국하고 잘 협의를 하면 오히려 미군이 주는 게 아니라 미군이 한국에 더 많이 주둔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특히 오키나와에서 미 해병대가 지금 빠져나와야 되는데 10수년 동안 빠져나오겠다고 합의는 해놓고 갈 데가 없어서 지금 전셋집을 구하고 있어요. 한 5, 6천 명, 10,000명 정도 우리나라에 오는 거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주둔하면은 또 이 사람들이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중에서는 뭐 범죄를 갖고 온다고 하는데 그것도 맞는 얘기는 아니고요. 돈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서 종합적으로 창의적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주한미군 나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조금 여러분들이 주한미군이 싫으면 국방비도 더 늘리고 자주국방에 대한 생각을 더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한미군의 목적이 북한을 억제하는 것에서 글로벌 차원의 기동성 확보로 확대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2000년도 초반에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게 화두가 됐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게 뭐냐면 주한미군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느냐가 중요한 거였어요. 다시 말해서 주한미군은 한국의 방어만을 위해서 있는 전력이다 라고 생각하는 부류와 아니다. 주한미군은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이다. 또한 이들은 어디서든지 활용이 될 수 있는 미군이다라는 생각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합의를 했냐면 주한미군은 한반도의 방어를 위해서 주 임무를 갖고 있지만 다른 데에도 운영될 수 있는데 갈 때는 우리하고 협의를 좀 해라. 그래서 과거에 주한미군이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에 파병될 때 전투기를 더 갖다 놓고 그랬거든요. 우리나라에. 그걸 옵셋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런 게 유지가 됐는데 이제는 그거 갖고는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주한미군은 한반도 방어, 즉 대한민국을 방어하는 게 주 임무이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미국이 이들을 어디든지 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과 미국은 군사 동맹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능력 범위 내에서 만약에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이 다른 데에 임무를 수행해야 된다면 한국도 거기에 참여를 하겠다. 이렇게 하면 여태까지는 우리가 갑을 관계에서 을이지만 오히려 갑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방위비 분담금을 우리가 오히려 받아낼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잘 해야 됩니다. 지금은 우리로서는 좀 어려운 얘기지만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선택하고 싶지 않은 게 우리의 본심이지만 이제는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러한 어려운 시기가 왔기 때문에 어려운 결심들을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결심을 어떻게 합니까? 제가 보기에는 우리 정치인들한테 질문을 해야 됩니다. 과연 A라는 정치인은 주한미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B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C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해서 그들의 의견을 듣고 내가 맞는 내 생각에 부합하는 그런 정치인에게 저의 소중한 한 표를 찍는 게 이게 우리의 민주주의인데, 사실 여태까지 우리 정치에서는 경제에 대한 갑론을박은 많고 쓸데없는 거에 대한 갑론을박은 있었지만 안보에 대한 거는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안보, 경제는 먹고 사는 문제지만 안보는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정치인들에게 질문을 던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주한미군, 또 인도 태평양에서의 대한민국의 역할을 뭘로 할 것이냐, 분명하게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려운 결정들을 하는 그런 순간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가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용으로 주한미군 감축 또는 철수 카드를 내밀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으로서 높죠. 왜냐하면 얼마 전 녹화일 시점으로 어제인가 그제인가요? 트럼프 대통령이 국방비에 대한 재검토를 일론 머스크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국방비가 효율적으로 잘 집행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필요한 만큼의 국방 예산이 거치고 있는지, 앞으로도 필요한 부분은 무엇인지, 불필요한 예산은 무엇인지, 확충해야 되는 예산은 무엇인지, 이런 등등에 대한 어떤 재검토를 지시했거든요. 그 재검토라는 결국은 바이든 정부 때 책정이 되고 집행이 된 국방 예산에 대해서 들여다보겠다라는 것인데, 그뿐만이 아니라 해외 미군 주둔 비용이라든가 혹은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나라에서 트럼프 생각에 맞는, 트럼프 기준에 맞는 방위비를 내고 있는 이런 부분들도 다 들여다보겠다라는 것인데, 우리나라는 직접적인 관련국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그 움직임을 예의주시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어요. 일단 부정적인 면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 시절 때부터 늘 줄기차게 얘기했던 게 한국은 방위비를 적게 내고 있다. 방위비를 제대로 분담을 하지 않는다면 한국의 방위를 한국에게 맡겨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모든 정치인이 그렇지만 특히나 트럼프 대통령이 더 그렇지만 후보 시절 때 했던 말과 실제 대통령에 대해서 하는 행동은 조금씩 다릅니다. 왜냐하면 후보 시절에는 당선되기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고요. 대통령이 된다면 후보 시절 때보다는 더 막중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후보 시절에는 상원과 하원이 개입을 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되면 상원과 하원이 개입을 해요. 정책 결정에. 그렇기 때문에 많은 제약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긍정적인 면은 현재 트럼프는, 그리고 트럼프 주변에 포진하고 있는 외교 안보 라인들을 보면은 주한미군의 중요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공유를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즉, 이 주한미군의 중요도가 북한을 막아내는 데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을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아시아 쿼터로서, 즉 중국을 우리가 견제를 해야 되는데, 물론 견제를 할 수 있는 수단이 항공모함이라든가 해양수단도 있겠죠. 하지만 육로를 통해서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도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그게 지금 캠프 험프리스에 있는 주한미군입니다. 어쨌든 그게 지금 한 2개 사단, 3개 사단 정도밖에 안 되는 병력이긴 하지만 그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중국군의 어떤 침략 야욕이라든가 혹은 팽창에 대한 야욕, 이런 것들을 억제하는 역할을 수행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단순히 병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미사일 방어기지도 있고 공군기지도 있고, 즉 중국을 직접적으로 타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눈에 가시 같은 존재고,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의 턱 밑에다 갖다 놓은 송곳 같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본인의 임기 내에 확실하게 제압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만큼 이 주한미군의 활용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의 전략적 중요성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주한미군이 만약 철수를 하게 되면, 우리가 그런 상황은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모든 상황을 다 열어놓고 생각을 한다면 한미동맹은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는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한미군이 현재 우리나라에 있고 우리가 미군과 살을 부대끼면서 같이 있는 상황이면 동맹으로서의 가치는 여전히 유효하고 여전히 유지가 되겠죠. 하지만 주한미군이 다 철수를 하게 되고 허울뿐인 한미동맹은 남게 된다면 그건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뭐 그런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이 당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맺으면서 기어코 주한미군을 남겨놓으려고 했던 이유가 그겁니다. 결국은 조약이라는 것은 종이 쪼가리거든요. 하지만 병력이 주둔을 한다는 것은 실질적인 의지가 있다는 겁니다. 조약보다 훨씬 더 값어치가 있는 것이 실제 행동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주한미군의 존재라는 것은 미국이 한국을 보호하고 한국과 여전히 안보 동맹으로서의 가치를 확인하는 그런 행동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주한미군이 철수하는 것은 그 행동을 거두겠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물론 한미동맹은 그 뒤로도 남아있겠지만 그 전만큼의 그 견고함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심리적인 겁니다. 주한미군이 남아있을 때 우리가 느끼는 그 든든함과 주한미군이 사라졌을 때에도 여전히 그 든든함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다르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주한미군은 반드시 필요하고, 대한민국의 안보에도 그렇고 한미동맹에도 그렇고, 또 대한민국이 만약 주한미군이 나가게 되면은 어쨌든 우리는 중국을 견제를 해야 돼요. 중국에게 먹히느냐 견제하느냐 두 가지 선택밖에 없습니다. 사실 중국과 잘 지내면서 미국과 잘 지내는 건 사실 그건 불가능한 시나리오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 예속되느냐 중국에 맞서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의 힘으로 맞서는 것은 상당히 버겁거든요. 주한미군은 어떤 식으로든 존재를 해야 됩니다. 주한미군 철수가 미국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인가요? 주한미군의 존재가 미국에 미치는 영향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까지 동맹국 외교를 굉장히 잘 활용을 해왔어요. 대표적인 동맹이 뭐가 있습니까? 눈동맹이라고 해서 말이 웃긴데 같이 정보를 공유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영어권 나라들이에요.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 그리고 영국, 캐나다, 미국. 이 5개 나라는 군사안보 동맹입니다. 왜 눈 동맹이냐면 미국이 소유하고 있는 눈, 즉 이 감시 장비라든가 혹은 모든 정찰 자산들을 이 5개 나라는 같이 공유를 하거든요. 그 말은 다시 쉽게 말씀드리면 미국의 안보 이익과 이 나라들의 안보 이익은 공통이다라는 겁니다. 또한 미일 동맹이 있죠. 미국과 일본 사이에 맺은 동맹이 있고, 또 필리핀과 미국도 동맹 관계입니다. 미국은 이런 동맹 관계를 적절히 잘 활용을 하면서 나토와 미국도 그런 관계죠. 세계 곳곳에 퍼져 있는 반미 국가들, 그리고 미국의 질서를 위협할 수 있는 러시아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을 적절히 잘 견제를 해왔거든요. 하지만 또 그런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 아닙니까? 근데 그런 한미동맹이 와해되고 또 주한미군이 나가고 이런 게 미국이 만약 그것을 용인하고 미국이 그것을 하나의 뉴 노멀 현상으로 확정을 하게 되면은 다른 동맹 국가들로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이 지금까지 추구해온 전략적 가치를 지키는 것이 상당히 미국 입장에서도 버거워질 수 있죠. 미국 혼자서 우주방위군처럼 모든 적을 다 상대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물리적으로 가능은 해요. 미국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는 전 세계를 20번 정도는 초토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가능은 하지만 전쟁을 선택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저는 그렇기 때문에 한미동맹은 미국에게는 매우 중요한 자산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한미군의 존재가 중국에 대한 강력한 견제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오산 공군기지라든가 혹은 대구 공군기지라든가 이렇게 미국의 전략 자산들이 분포가 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그리고 상주에 가면은 사드가 배치되어 있잖아요. 다 주한미군 소속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드는 미국으로 날아갈 수 있는 중국의 대륙간 탄도미사일들을 막아내는 고고도, 높은 고도에서 미사일을 떨구는 그 요격체계거든요.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에 배치가 되어 있다는 것은 중국을 가장 1차적인 단계에서부터 압박을 하는 그런 역할을 수행을 하는 것이고, 일단 병력이 주둔하고 있다는 것은 언제든지 그 병력이 출동 가능하다는 상태인 것이고, 대만과 특히 대만과 중국이 지금 분쟁 관계에 있고 언제 전쟁이 터질지도 모르는 관계인데 가장 1차적으로 출동하는 걸 우리가 초동이라고 합니다. 그 초동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부대가 바로 한국에 있다는 것은 중국 입장에서는 매우 불편한 일이죠. 뭐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당장 1차적으로 대만이 중국 공격을 받았는데 그 대만을 돕기 위해서 하와이에서 오는 미군이 빠를까? 아니면 평택에서 오는 미군이 빠를까? 평택에서 오는 미군이 훨씬 빠르거든요. 그리고 그들은 정말 잘 준비된 부대입니다. 전투력이 가장 높은 부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쉽게 움직이기가 어렵죠. 트럼프가 방위비 분담금을 문제 삼고 있지만 우리나라를 버리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나요?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이 13조 정도 내면 만족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특성상 13조는 그냥 일단 지른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13조가 아닌 한 6조, 7조 내에서 아마 방위비 협상이 이루어질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도 적절하게 어떤 그 협상 기준을 좀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정확히 뭘 원하는지 이런 것들 좀 들여다볼 필요는 있다고 봐요. 올리기를 원하면
조금 올려주는 것도 저는 방법일 거라고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것에 제가 전부 동의를 하지 않지만 동의하는 부분이 있다면 대한민국은 충분히 저력이 있는 나라고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은 있거든요. 하지만 13조를 지불할 능력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적정선을 찾아서 협상을 할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하지만 한미동맹을 약화시키는 그 어떠한 행동에 대해서도 우리나라는 좀 기피할 필요가 있습니다. 트럼프의 자국 우선주의의 향후 전망과 지속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지속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이 일부 맞는 것도 있습니다. 미국이 세계 경찰 노릇을 하면서 이것저것의 안보를 지켜주기 위해서 꽤 많은 곳에서 어떻게 보면 출혈을 강요당한 면이 있거든요. 그렇게 따진다면 미국이 왜 저렇게 보호주의로 돌아서는지도 이해가 됩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미국은 제조업이 지금 몰락해가고 있거든요. 제조업이 몰락해가고 있는 이유가 다른 나라들은 예를 들어서 미국으로 무관세로 들어오는 나라들 혹은 관세가 적게 들어오는 나라들은 대부분 미국보다 노동력이 싼 나라들이에요. 그럼 그런 나라에서 제조돼서 들어오는 물건이 미국 시장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미국의 제조업을 통해서 생산된 물품들은 가격 경쟁력 면에서 불리합니다. 그러면 가격 경쟁력이 불리하니까 미국의 제조업은 제조업을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제조업을 포기하고 다른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서비스업으로 많이 옮겨가는데, 그렇게 되면 미국은 문제가 뭐냐면 이런 나라 어떤 미국에서 생산되는 것들은 사람들이 소비를 하지 않고 다른 나라들에서 생산되는 것들을 미국 사람들이 소비를 하면서 결국은 다른 나라들의 배를 불려주는 역할을 지금까지 미국이 해왔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과장되게 설명한 건 있지만 아예 없던 일은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망한 게 뭐냐면 미국은 제조업 중에 선박을 만드는 조선업이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지금 중국은요 8,000톤급 구축함을 찍어내는 데 있어서 2달이 안 걸리거든요. 하나 찍어내는데 최장 길어봤자 6개월입니다. 2달에서 6개월 사이에 하나씩 찍어내고 있어요. 근데 미국은 구축함 하나 찍어내려면 10년 걸려요. 그만큼 조선업이 망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는 게 우리나라의 조선업이거든요. 우리나라의 조선업을 활용을 해서 미국의 알레이버급 구축함들을 지금 어느 정도 이제 퇴역하거나 아니면 오래된 구축함들을 수리하거나 보수하는 일을 우리나라에 맡기겠다라고 해요. 믿을 만한 나라니까. 생각해 보면은 자국의 구축함을 자국 내에서 고치면 되지 않느냐. 고칠 수 있는 역량이 사라졌습니다. 제조업이 몰락하면서 제조업 기술이 함께 몰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돈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에 지금 화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소비를 하고 그래야 어떤 내수 시장이 활성화될 텐데 전부 다른 나라에서 생산한 것들이 들어와가지고 미국 시장을 점거해버리고 미국에서 가전제품 하면 1위가 지금 삼성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내 가전제품이 다 죽었어요. 반도체 TSMC가 70%를 장악을 했죠. 그걸 어디서 생산하는 겁니까? 대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도 일리는 있습니다. 반면에 중국은 어떻습니까? 중국은 여전히 노동력이 싸요. 미국보다 훨씬 쌉니다. 그리고 중국은 아예 그 인구가 거의 15억, 16억 되기 때문에 그 내수 시장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자체적인 어떤 제조업이 죽지를 않습니다. 근데 미국은 지금 죽어가고 있거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자국 우선주의 정책은 어떻게 보면은 다른 나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황당할 수도 있고 갑자기 미국이 왜 저래? 이런 걸 수도 있지만 미국인 입장에서 보면은 그럴만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좀 미국의 상황을 깊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트럼프가 미친놈이라서 저런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제조업이 얼마나 쇠락을 했고, 특히나 디트로이트 같은 도시는 옛날에는 제조업, 철강 산업의 핵심과 같은 도시인데 지금 디트로이트는 거의 슬럼화가 됐거든요. 왜냐? 다 망했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미국에서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대한민국 군사력은 미군이 없으면 처참하다는 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북한만을 봤을 때는 우리나라만의 전력으로 충분히 상대가 가능하다. 단 재래식 전력 가지만으로. 그러나 재래식 전력 이외에 북한은 핵 전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대량 살상 무기인 생화학 그 무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무기까지 사용하게 된다면 이제 저희가 좀 힘들어지는데, 오로지 재래식 전력 갖고만 한다면 그건 충분히 우리가 상대가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군 전력이 주둔 필요가 없느냐? 그건 아닙니다. 미군 전력이 있음으로 해서 균형을 맞춰주는 거거든요. 지역 안정의 균형, 즉 중국, 러시아 이런 어떤 지역 안정의 균형자 역할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북한의 그런 어떤 대량 살살 무기에 대한 감시, 이런 것도 중요하고, 특히나 주한미군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감시 정찰 자산과 그거를 분석하는 능력입니다. 주한미군은 위성, U2 아주 다양한 시설로 해서
북한이라든가 그다음에 중국의 그 활동을 쭉 감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감시를 우리 국방부와 같이 공유를 하게 되면은 전쟁에 대한 효과는 배가 될 겁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서 러우 전쟁에서 그 별로 변변치 못한 전력을 가지고 있는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러시아의 이동이라든가 반격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거는 우크라이나는 그 일론 머스크가 제공하는 스타링크를 쓰고 있습니다. 그 스타링크를 통해서 정보를 받고 그다음에 미국의 위성 자료를 통해서 적의 이동을 정보를 받으면 팔란티어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 있지요. 그 팔란티어는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이고요. 그다음에 사이버 보안을 하는 기업인데 이 팔란티어가 참여를 해서 그러한 그 정보 분석을 해주고 전략과 전술을 조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미군과 연합전력을 구성을 하게 되면 그러한 것들을 저희가 다 활용을 할 수가 있게 되고 향후에는 저희도 그런 팔란티어 같은 왜냐하면 위성도 저희가 4.25 사업을 통해서 위성도 띄워서 그런 감시 절차 자산의 능력을 증강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분석을 할 수 있는 어떤 전문 업체 혹은 전문 기관이 우리도 필요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K 방산 프로젝트 중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KF-21 2차 양산 계약이 금년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금년에 그 20대 2차 양산 들어가는 20대가 계약이 돼야지만 그 노후화된 F5와 팬텀에 대한 대체 전력으로 지금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것이 20대가 금년에 계약이 되면 28년까지 KF-21 40대가 전력화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원래 계획대로 진행이 되는 것이니까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는 그거를 좀 주시해 주실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 설명드린 단거리 유도무기에 대한 착수회의를 했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그것이 어떤 형태로 진행되는지도 확인해 주실 필요가 있고 장거리 유도 공대공 유도 미사일도 계약 업체 선정과 계약이 되는지를 우리가 면밀히 감시하고 확인해서 빨리 계약이 되도록 해야 된다. 이것들이 늦게 되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KF-21에 장착을 할 수 없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좀 파악을 해봐야 될 것이고 또 금년 1월에 아주 재미있는 사업이 착수가 됐습니다. 한국형 아이언돔 장사정포 요격체계 개발을 착수했다. 이미 사업을 착수한 겁니다. 1월 달에. 아이언돔이라는 것은 뭐 많은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가자 전투와 이스라엘하고 그 예멘 전투할 때 많은 로켓탄이 왔을 때 이 아이언돔으로 다 막아냈지 않습니까? 물론 이 아이언돔에 대한 미사일은 상당히 비싸서 엄청나게 많은 그 비용은 들어갔지만 그래도 거의 다 막아내서 이스라엘 영토의 피해가 상당히 적었잖아요. 저희도 이러한 장사정포를 저희는 포에 대한 것을 요격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나는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저는 보고요. 북한에서 장사정포를 쓰게 되면 방어 거점 중심에 이러한 한국형 아이언돔을 설치를 해서 사전에 그 방어해야 될 구역에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것인데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요격하는 미사일의 가격입니다. 가격 단가를 상당히 낮춰야지만이 이게 비싸게 되면은 뭐 북한의 장사정포가 엄청나게 많은데 나중에 그 장사정포 요격을 하기 위해서 뭐 미사일 이 아이언돔 미사일을 뭐 몇십만 발, 뭐 몇백만 발을 치장해 놔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고 그것에 대한 예산은 걷잡을 수 없어질 겁니다. 그래서 그 단가를 얼마만큼 낮추느냐가 최대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 사업에 이제 참여하고 있는 국방과학연구소, 그 다음에 NIH 넥스원, 한화시스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등은 단가 절감을 위해서 상당히 좀 노력들을 해줘야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뭐 제 개인적으로 다 주목할 사업은 이 네 가지 사업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이 없어도 전쟁을 이길 수 있을까요? 주한미군이 없으면 전쟁에 이길 수 있느냐라기보다는 주한미군이 없으면 전쟁을 막을 수 있느냐 하는 질문이 더 중요할 거예요. 주한미군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이 한미 동맹에 대한 보증 쓰는 그러한 상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부터인가 주한미군 28,500명이 그 상징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이보다 줄어들게 되면 미국이 우리를 함께 대한민국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약해진 걸로 보고 있고 늘어나면은 더 늘어난 걸로 보는데 그건 아니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한미군이 예를 들어 10,000명이다. 그렇다고 미국의 의지가 약하다고 꼭 볼 수 있습니까? 주한미군이 지금 28,500인데 그것이 5만 명이 됐다고 2배로 늘어났다고 그래서 미국의 의지가 더 강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까요? 꼭 그렇게 보이겠지만 그래서 근본적으로 주한미군에 대한 성격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주한미군에 대한 성격을 잘 생각해야 된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여러분 주한미군은 왜 존재합니까?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우리가 여태까지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는 그 생각을 좀 다시 해봐야 됩니다. 주한미군은 한반도에 근무하는 한반도에 주둔하는 미군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이다라는 뜻은 뭐냐 하면은 이들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여기에 와 있고 그게 주 임무이지만 만약에 다른 곳에 미국이 주한미군이 있다 그러면 한국에 있는 미군도 거기에 갈 수 있다라고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를 인정하지 않고 주한미군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만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미국이 여기에 묶여있는 자기네들 입장에서는 묶여있는 군인들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많은 군대를 보내기가 부담스러운 겁니다. 거꾸로 우리가 한반도에 주둔해 있는 미군이다 라고 넓게 해석을 해주면 미군이 언제든지 다른 곳으로도 쓸 수 있다고 생각하면 여기에 더 많은 미군을 갖다 놓겠죠. 여기에 더 많은 미군을 갖다 놓는다는 것은 어찌됐건 대한민국을 1차적으로 지키는데 더 많은 병력이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여기 와 있는 미군은 여기서만 써야 된다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한미군이 여기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얘기하고 해도 다른 데에 미군이 죽어나가고 있는데 주한미군은 여기서 딴 데서 전쟁이니까 나는 모른 척하겠다. 이렇게 되겠습니까? 아프가니스탄하고 이라크에서 전쟁 났을 때 주한미군은 영향을 안 받았습니까?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우리한테 좋지 못한 결과로. 그래서 그런 생각을 우선 우리가 바꿔야 된다. 그래서 주한미군이 그런 성격을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주한미군이 과거에 우리가 해방되고 나서 여기에 주둔하고 있다가 철수하자마자 6개월 만에 6.25가 일어났습니다. 좋지 못한 기억 때문에 우리는 노이로제가 있는데 주한미군이 없으면 우리로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이러한 상황에 지금 와 있어요. 주한미군에 대한 의존도가 많이 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그러한 그 의존도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그 벗어나야 되는 길은 훈련을 좀 더 실전적으로 하고 내 나라는 내가 지키겠다는 그런 마음을 굳세게 해야 됩니다. 결국 질문에 직접적인 답변을 드리게 되면은 주한미군이 없으면 우선 전쟁 억제가 굉장히 힘들어지고 주한미군이 없으면은 미국의 도움을 받을 거라는 보장이 약화가 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근본적인 국방에 대한 생각을 바꿀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이 미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트럼프가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용으로 주한미군 감축 또는 철수 카드를 내밀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보시나요?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를 많이 요구하고 그 말을 안 들으면 주한미군을 뺀다. 이렇게 쉽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근데 미국이 얘기하는 거는 그런 게 아닙니다. 미국이 얘기하는 거는 자기 나라는 자기가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은 전 세계에서 자유진영에 있는 나라들의 국방비보다 수십 배를 더 쓰고 있어요. 우리나라보다 한 20배 정도를 더 쓰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는 겁니다. 미국이.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국방비를 많이 쓰고 있고 우리 국민들이 세금을 너무 많이 내고 있는데 이제는 자기 나라는 좀 자기가 지켜야 되지 않느냐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반박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얘기 속에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동북아시아에서 또 한반도에서 평화를 유지하는데 한국도 자기가 자기 몫을 해야 되고 일본도 자기가 자기 몫을 해야 되지 않느냐. 대만도 자기 몫을 해야 되고 모든 나라가 자기 몫을 해야 우리가 도와줄 의미가 있지 자기는 자기 몫을 안 하고 우리가 한테 맡기는 거는 이거는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비근한 예로 주한미군이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기간이 우리나라 젊은이가 군복무하는 기간보다 길어요. 이거 여러분들이 미국 사람이라면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미군은 여기 와서 24개월을 근무하는데 우리나라 젊은 병사는 18개월을 근무한다고 했을 때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을 안 하겠습니까? 그런 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걸 좀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도 자기 나라를 자기 손으로 지켜야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나쁘다라고 부당하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방위비 분담금을 늘리기 전에 지금 우리가 우리 GDP의 2.7% 정도를 쓰고 있는데 얼마 전까지는 그 2%라고 그랬다가 3%라고 지금 5%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방위비 분담금을 2배 올린다, 3배 올린다 이거를 말하기 전에 이 방위비 분담금을 가지고 뭘 할 거냐 하는 거를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카투사라고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과거에는 카투사가 많을 때는 한 12,000명까지 있었어요. 지금은 3,000명이 채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래 방위비 분담금 항목에 카투사를 넣자. 카투사 한 명의 1년 가치가 얼마쯤 될까요? 제가 보기에는 6, 7천만 원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예를 들어 10,000명으로 늘렸다. 그러면 미군들하고 같이 훈련하고 미군의 훈련 방식을 따르고 미군들하고 상호 훈련도 하고 이러면은 우리도 배우는 것도 많고 또 카투사 개념은 병사뿐만 아니라 특히 그 부사관들을 많이 늘림으로 해서 미군의 최신 기술이나 이런 것도 좀 터득을 하고 이렇게 해서 비록 방위 분담금이 우리로서는 늘어나는 거지만 우리한테도 돌아오는 게 많은 이런 항목을 좀 늘린다든지 이런 창의적인 방법을 하는 것도 저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한미군의 성격에 대한 것을 미국하고 잘 협의를 하면 오히려 미군이 주는 게 아니라 미군이 한국에 더 많이 주둔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특히 그 오키나와에서 미 해병대가 지금 빠져나와야 되는데 10수년 동안 빠져나오겠다고 합의는 해놓고 갈 데가 없어서 지금 전셋집을 구하고 있어요. 한 5, 6천 명, 10,000명 정도 우리나라에 오는 거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주둔하면은 또 이 사람들이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중에서는 뭐 범죄를 갖고 온다고 하는데 그것도 맞는 얘기는 아니고요. 돈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서 종합적으로 창의적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주한미군 나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조금 여러분들이 주한미군이 싫으면 국방비도 더 늘리고 자주국방에 대한 생각을 더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한미군의 목적이 북한을 억제하는 것에서 글로벌 차원의 기동성 확보로 확대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2000년도 초반에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게 화두가 됐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게 뭐냐면 주한미군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느냐가 중요한 거였어요. 다시 말해서 주한미군은 한국의 방어만을 위해서 있는 전력이다 라고 생각하는 부류와 아니다. 주한미군은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이다. 또한 이들은 어디서든지 활용이 될 수 있는 미군이다 라는 생각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합의를 했냐면 주한미군은 한반도의 방어를 위해서 주 임무를 갖고 있지만 다른 데에도 운영될 수 있는데 갈 때는 우리하고 협의를 좀 해라. 그래서 과거에 주한미군이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에 파병될 때 전투기를 더 갖다 놓고 그랬거든요. 우리나라에. 그걸 옵셋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런 게 유지가 됐는데 이제는 그거 갖고는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주한미군은 한반도 방어, 즉 대한민국을 방어하는 게 주 임무이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미국이 이들을 어디든지 보낼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과 미국은 군사 동맹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능력 범위 내에서 만약에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이 다른 데에 임무를 수행해야 된다면 한국도 거기에 참여를 하겠다. 이렇게 하면 여태까지는 우리가 갑을 관계에서 을이지만 오히려 갑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방위비 분담금을 우리가 오히려 받아낼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잘 해야 됩니다. 지금은 우리로서는 좀 어려운 얘기지만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선택하고 싶지 않은 게 우리의 본심이지만 이제는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러한 어려운 시기가 왔기 때문에 어려운 결심들을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결심을 어떻게 합니까? 제가 보기에는 우리 정치인들한테 질문을 해야 됩니다. 과연 A라는 정치인은 주한미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B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C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해서 그들의 의견을 듣고 내가 맞는 내 생각에 부합하는 그런 정치인에게 저의 소중한 한 표를 찍는 게 이게 우리의 민주주의인데, 사실 여태까지 우리 정치에서는 경제에 대한 갑론을박은 많고 쓸데없는 거에 대한 갑론을박은 있었지만 안보에 대한 거는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안보, 경제는 먹고 사는 문제지만 안보는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정치인들에게 질문을 던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주한미군 또 인도 태평양에서의 대한민국의 역할을 뭘로 할 것이냐 분명하게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려운 결정들을 하는 그런 순간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가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용으로 주한미군 감축 또는 철수 카드를 내밀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으로서 높죠. 왜냐하면 얼마 전 녹화일 시점으로 어제인가 그제인가요? 트럼프 대통령이 국방비에 대한 재검토를 일론 머스크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국방비가 효율적으로 잘 집행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필요한 만큼의 국방 예산이 거치고 있는지, 앞으로 더 필요한 부분은 무엇인지, 불필요한 예산은 무엇인지, 확충해야 되는 예산은 무엇인지, 이런 등등에 대한 어떤 재검토를 지시했거든요. 그 재검토라는 결국은 바이든 정부 때 책정이 되고 집행이 된 국방 예산에 대해서 들여다보겠다라는 것인데, 그뿐만이 아니라 해외 미군 주둔 비용이라든가 혹은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나라에서 트럼프 생각에 맞는, 트럼프 기준에 맞는 방위비를 내고 있는 이런 부분들도 다 들여다보겠다라는 것인데, 우리나라는 직접적인 관련국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그 움직임을 예의주시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어요. 일단 부정적인 면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 시절 때부터 늘 줄기차게 얘기했던 게 한국은 방위비를 적게 내고 있다. 방위비를 제대로 분담을 하지 않는다면 한국의 방위를 한국에 맡겨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모든 정치인이 그렇지만 특히나 트럼프 대통령이 더 그렇지만 후보 시절 때 했던 말과 실제 대통령이 돼서 하는 행동은 조금씩 다릅니다. 왜냐하면 후보 시절에는 당선되기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고요. 대통령이 된다면 후보 시절 때보다는 더 막중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후보 시절에는 상원과 하원이 개입을 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되면 상원과 하원이 개입을 해요. 정책 결정에. 그렇기 때문에 많은 제약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긍정적인 면은 현재 트럼프는, 그리고 트럼프 주변에 포진하고 있는 외교 안보 라인들을 보면은 주한미군의 중요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공유를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즉, 이 주한미군의 중요도가 북한을 막아내는 데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을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아시아 쿼터로서, 즉 중국을 우리가 견제를 해야 되는데, 물론 견제를 할 수 있는 수단이 항공모함이라든가 해양수단도 있겠죠. 하지만 육로를 통해서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도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그게 지금 캠프 험프리스에 있는 주한미군입니다. 어쨌든 그게 지금 한 2개 사단, 3개 사단 정도밖에 안 되는 병력이긴 하지만 그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중국군의 어떤 침략 야욕이라든가 혹은 팽창에 대한 야욕, 이런 것들을 억제하는 역할을 수행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단순히 병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미사일 방어기지도 있고 공군기지도 있고, 즉 중국을 직접적으로 타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눈에 가시 같은 존재고,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의 턱 밑에다 갖다 놓은 송곳 같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본인의 임기 내에 확실하게 제압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만큼 이 주한미군의 활용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의 전략적 중요성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주한미군이 만약 철수를 하게 되면, 우리가 그런 상황은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모든 상황을 다 열어놓고 생각을 한다면 한미동맹은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는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한미군이 현재 우리나라에 있고 우리가 미군과 살을 부대끼면서 같이 있는 상황이면 동맹으로서의 가치는 여전히 유효하고
여전히 유지가 되겠죠. 하지만 주한미군이 다 철수를 하게 되고 허울뿐인 한미동맹은 남게 된다면 그건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뭐 그런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이 당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맺으면서 기어코 주한미군을 남겨놓으려고 했던 이유가 그겁니다. 결국은 조약이라는 것은 종이조각이거든요. 하지만 병력이 주둔을 한다는 것은 실질적인 의지가 있다는 겁니다. 조약보다 훨씬 더 값어치가 있는 것이 실제 행동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주한미군의 존재라는 것은 미국이 한국을 보호하고 한국과 여전히 안보 동맹으로서의 가치를 확인하는 그런 행동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주한미군이 철수하는 것은 그 행동을 거두겠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물론 한미동맹은 그 뒤로도 남아있겠지만 그 전만큼의 그 견고함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심리적인 겁니다. 주한미군이 남아있을 때 우리가 느끼는 그 든든함과 주한미군이 사라졌을 때에도 여전히 그 든든함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다르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주한미군은 반드시 필요하고, 대한민국의 안보에도 그렇고 한미동맹에도 그렇고, 또 대한민국이 만약 주한미군이 나가게 되면은 어쨌든 우리는 중국을 견제를 해야 돼요. 중국에게 먹히느냐 견제하느냐 두 가지 선택밖에 없습니다. 사실 중국과 잘 지내면서 미국과 잘 지내는 건 사실 그건 불가능한 시나리오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 예속되느냐 중국에 맞서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의 힘으로 맞서는 것은 상당히 버겁거든요. 주한미군은 어떤 식으로든 존재를 해야 됩니다. 주한미군 철수가 미국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인가요? 주한미군의 존재가 미국에 미치는 영향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까지 동맹국 외교를 굉장히 잘 활용을 해왔어요. 대표적인 동맹이 뭐가 있습니까? 눈동맹이라고 해서 말이 웃긴데 같이 정보를 공유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영어권 나라들이에요.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 그리고 영국, 캐나다, 미국, 이 5개 나라는 군사 안보 동맹입니다. 왜 눈 동맹이냐면 미국이 소유하고 있는 눈, 즉 이 감시 장비라든가 혹은 모든 정찰 자산들을 이 5개 나라는 같이 공유를 하거든요. 그 말은 다시 쉽게 말씀드리면 미국의 안보 이익과 이 나라들의 안보 이익은 공통이다라는 겁니다. 또한 미일 동맹이 있죠. 미국과 일본 사이에 맺은 동맹이 있고, 또 필리핀과 미국도 동맹 관계입니다. 미국은 이런 동맹 관계를 적절히 잘 활용을 하면서 나토와 미국도 그런 관계죠. 세계 곳곳에 퍼져 있는 반미 국가들, 그리고 미국의 질서를 위협할 수 있는 러시아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을 적절히 잘 견제를 해왔거든요. 하지만 또 그런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 아닙니까? 근데 그런 한미동맹이 와해되고 또 주한미군이 나가고 이런 게 미국이 만약 그것을 용인하고 미국이 그것을 하나의 뉴 노멀 현상으로 확정을 하게 되면은 다른 동맹 국가들을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이 지금까지 추구해온 전략적 가치를 지키는 것이 상당히 미국 입장에서도 버거워질 수 있죠. 미국 혼자서 우주방위군처럼 모든 적을 다 상대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물리적으로 가능은 해요. 미국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는 전 세계를 20번 정도는 초토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가능은 하지만 전쟁을 선택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저는 그렇기 때문에 한미동맹은 미국에게는 매우 중요한 자산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한미군의 존재가 중국에 대한 강력한 견제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오산 공군기지라든가 혹은 대구 공군기지라든가 이렇게 미국의 전략 자산들이 분포가 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그리고 상주에 가면은 사드가 배치되어 있잖아요. 다 주한미군 소속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드는 미국으로 날아갈 수 있는 중국의 대륙간 탄도미사일들을 막아내는 고고도, 높은 고도에서 미사일을 떨구는 그 요격체계거든요.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에 배치가 되어 있다는 것은 중국을 가장 1차적인 단계에서부터 압박을 하는 그런 역할을 수행을 하는 것이고, 일단 병력이 주둔하고 있다는 것은 언제든지 그 병력이 출동 가능하다는 상태인 것이고, 대만과 특히 대만과 중국이 지금 분쟁 관계에 있고 언제 전쟁이 터질지도 모르는 관계인데 가장 1차적으로 출동하는 걸 우리가 초동이라고 합니다. 그 초동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부대가 바로 한국에 있다는 것은 중국 입장에서는 매우 불편한 일이죠. 뭐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당장 1차적으로 대만이 중국 공격을 받았는데 그 대만을 돕기 위해서 하와이에서 오는 미군이 빠를까? 아니면 평택에서 오는 미군이 빠를까? 평택에서 오는 미군이 훨씬 빠르거든요. 그리고 그들은 정말 잘 준비된 부대입니다. 전투력이 가장 높은 부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쉽게 움직이기가 어렵죠. 트럼프가 방위비 분담금을 문제 삼고 있지만 우리나라를 버리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나요?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이 13조 정도 내면 만족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특성상 13조는 그냥 일단 지른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13조가 아닌 한 6조, 7조 내에서 아마 방위비 협상이 이루어질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도 적절하게 어떤 그 협상 기준을 좀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정확히 뭘 원하는지 이런 것들 좀 들여다볼 필요는 있다고 봐요. 올리기를 원하면 조금 올려주는 것도 저는 방법일 거라고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것에 제가 전부 동의를 하지 않지만 동의하는 부분이 있다면, 대한민국은 충분히 저력이 있는 나라고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은 있거든요. 하지만 13조를 지불할 능력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적정선을 찾아서 협상을 할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하지만 한미동맹을 약화시키는 그 어떠한 행동에 대해서도 우리나라는 좀 기피할 필요가 있습니다. 트럼프의 자국 우선주의의 향후 전망과 지속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지적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이 일부분 맞는 것도 있습니다. 미국이 세계 경찰 노릇을 하면서 이것저것의 안보를 지켜주기 위해서 꽤 많은 곳에서 어떻게 보면 출혈을 강요당한 면이 있거든요. 그렇게 따진다면 미국이 왜 저렇게 보호주의로 돌아서는지도 이해가 됩니다. 뭐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미국은 제조업이 지금 몰락해가고 있거든요. 제조업이 몰락해가고 있는 이유가 다른 나라들은 예를 들어서 미국으로 무관세로 들어오는 나라들 혹은 관세가 적게 들어오는 나라들은 대부분 미국보다 노동력이 싼 나라들이에요. 그럼 그런 나라에서 제조돼서 들어오는 물건이 미국 시장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미국의 제조업을 통해서 생산된 물품들은 가격 경쟁력 면에서 불리합니다. 그러면 가격 경쟁력이 불리하니까 미국의 제조업은 제조업을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제조업을 포기하고 다른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뭐 서비스업으로 많이 옮겨가는데, 그렇게 되면 미국은 문제가 뭐냐면 이런 나라 어떤 미국에서 생산되는 것들은 사람들이 소비를 하지 않고 다른 나라들에서 생산되는 것들을 미국 사람들이 소비를 하면서 결국은 다른 나라들의 배를 불려주는 역할을 지금까지 미국이 해왔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과장되게 설명한 건 있지만 아예 없던 일은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망한 게 뭐냐면 미국은 제조업 중에 선박을 만드는 조선업이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지금 중국은요 8,000톤급 구축함을 찍어내는 데 있어서 2달이 안 걸리거든요. 하나 찍어내는데 최장 길어봤자 6개월입니다. 2달에서 6개월 사이에 하나씩 찍어내고 있어요. 근데 미국은 구축함 하나 찍어내려면 10년 걸려요. 그만큼 조선업이 망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는 게 우리나라의 조선업이거든요. 우리나라의 조선업을 활용을 해서 미국의 알레이버급 구축함들을 지금 어느 정도 이제 퇴역하거나 아니면 오래된 구축함들을 수리하거나 보수하는 일을 우리나라에 맡기겠다라고 해요. 믿을 만한 나라니까. 생각해 보면은 자국의 구축함을 자국 내에서 고치면 되지 않느냐. 고칠 수 있는 역량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제조업이 몰락하면서 제조 기술이 함께 몰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돈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에 지금 화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소비를 하고 그래야 어떤 내수 시장이 활성화될 텐데 전부 다른 나라에서 생산한 것들이 들어와가지고 미국 시장을 점거해버리고 미국에서 가전제품 하면 1위가 지금 삼성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내 가전제품이 다 죽었어요. 반도체 TSMC가 70%를 장악을 했죠. 그걸 어디서 생산하는 겁니까? 대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도 일리는 있습니다. 반면에 중국은 어떻습니까? 중국은 여전히 노동력이 싸요. 미국보다 훨씬 쌉니다. 그리고 중국은 아예 그 인구가 거의 15억, 16억 되기 때문에 그 내수 시장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자체적인 어떤 제조업이 죽지를 않습니다. 근데 미국은 지금 죽어가고 있거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자국 우선주의 정책은 어떻게 보면은 다른 나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황당할 수도 있고 갑자기 미국이 왜 저래? 이런 걸 수도 있지만 미국인 입장에서 보면은 그럴만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좀 미국의 상황을 깊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트럼프가 미친놈이라서 저런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제조업이 얼마나 쇠락을 했고 특히나 디트로이트 같은 도시는 옛날에는 제조업, 철강 산업의 핵심과 같은 도시인데 지금 디트로이트는 거의 슬럼화가 됐거든요. 왜냐? 다 망했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미국에서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대한민국 군사력은 미군이 없으면 처참하다는 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북한만을 봤을 때는 우리나라만의 전력으로 충분히 상대가 가능하다. 단 재래식 전력 가지만으로. 그러나 재래식 전력 이외에 북한은 핵 전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대량 살상 무기인 생화학 그 무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무기까지 사용하게 된다면 이제 저희가 좀 힘들어지는데 오로지 재래식 전력 갖고만 한다면 그건 충분히 우리가 상대가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군 전력이 주둔 필요가 없느냐? 그건 아닙니다. 미군 전력이 있음으로 해서 균형을 맞춰주는 거거든요. 지역 안정의 균형, 즉 중국, 러시아 이런 어떤 지역 안정의 균형자 역할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북한의 그런 어떤 대량 살살 무기에 대한 감시 이런 것도 중요하고 특히나 주한미군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감시 정찰 자산과 그거를 분석하는 능력입니다. 주한미군은 위성, U2 아주 다양한 시설로 해서 북한이라든가 그 다음에 중국의 그 활동을 쭉 감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감시를 우리 국방부와 같이 공유를 하게 되면은 전쟁에 대한 효과는 배가 될 겁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서 러우 전쟁에서 그 별로 변변치 못한 전력을 가지고 있는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러시아의 이동이라든가
반격,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우크라이나는 그 일론 머스크가 제공하는 스타링크를 쓰고 있습니다. 그 스타링크를 통해서 정보를 받고 그다음에 미국의 위성 자료를 통해서 적의 이동을 정보를 받으면 팔란티어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 있지요. 그 팔란티어는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이고요. 그다음에 사이버 보안을 하는 기업인데 이 팔란티어가 참여를 해서 그러한 그 정보 분석을 해주고 전략과 전술을 조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미군과 연합전력을 구성을 하게 되면 그러한 것들을 저희가 다 활용을 할 수가 있게 되고 향후에는 저희도 그런 팔란티어 같은 왜냐하면 위성도 저희가 4.25 사업을 통해서 위성도 띄워서 그런 감시 절차 자산의 능력을 증강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분석을 할 수 있는 어떤 전문 업체 혹은 전문 기관이 우리도 필요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K 방산 프로젝트 중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KF-21 2차 양산 계약이 금년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금년에 그 20대 2차 양산 들어가는 20대가 계약이 돼야지만 그 노후화된 F5와 팬텀에 대한 대체 전력으로 지금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것이 20대가 금년에 계약이 되면 28년까지 KF-21 40대가 전력화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원래 계획대로 진행이 되는 것이니까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는 그거를 좀 주시해 주실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 설명드린 단거리 유도무기에 대한 착수회의를 했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그것이 어떤 형태로 진행되는지도 확인해 주실 필요가 있고 장거리 유도 공대공 유도 미사일도 계약 업체 선정과 계약이 되는지를 우리가 면밀히 감시하고 확인해서 빨리 계약이 되도록 해야 된다. 이것들이 늦게 되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KF-21에 장착을 할 수 없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좀 파악을 해봐야 될 것이고 또 금년 1월에 아주 재미있는 사업이 착수가 됐습니다. 한국형 아이언돔 장사정포 요격체의 개발을 착수했다. 이미 사업을 착수한 겁니다. 1월 달에. 아이언돔이라는 것은 뭐 많은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가자 전투와 이스라엘하고 그 예멘 전투할 때 많은 로켓탄이 왔을 때 이 아이언돔으로 다 막아냈지 않습니까? 물론 이 아이언돔에 대한 미사일은 상당히 비싸서 엄청나게 많은 그 비용은 들어갔지만 그래도 거의 다 막아내서 이스라엘 영토의 피해가 상당히 적었잖아요. 저희도 이러한 장사정포를 저희는 포에 대한 것을 요격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저는 보고요. 북한에서 장사정포를 쓰게 되면 방어 거점 중심에 이러한 한국형 아이언돔을 설치를 해서 사전에 그 방어해야 될 구역에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것인데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요격하는 미사일의 가격입니다. 가격 단가를 상당히 낮춰야지만이 이게 비싸게 되면은 뭐 북한의 장사정포가 엄청나게 많은데 나중에 그 장사정포 요격을 하기 위해서 뭐 미사일 이 아이언돔 미사일을 뭐 몇십만 발, 뭐 몇백만 발을 치장해 놔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고 그것에 대한 예산은 걷잡을 수 없어질 겁니다. 그래서 그 단가를 얼마만큼 낮추느냐가 최대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 사업에 이제 참여하고 있는 국방과학연구소, 그 다음에 NIG 넥스원, 한화시스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등은 단가 절감을 위해서 상당히 좀 노력들을 해줘야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뭐 제 개인적으로 다 주목할 사업은 이 네 가지 사업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이 없어도 전쟁을 이길 수 있을까요? 주한미군이 없으면 전쟁에 이길 수 있느냐라기보다는 주한미군이 없으면 전쟁을 막을 수 있느냐 하는 질문이 더 중요할 거예요. 주한미군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이 한미 동맹에 대한
보증 쓰는 그러한 상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부터인가 주한미군 28,500명이 그 상징으로 돼 있어서 이보다 줄어들게 되면 미국이 우리를 함께 대한민국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약해진 걸로 보고 있고 늘어나면 더 늘어난 걸로 보는데 그건 아니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한미군이 예를 들어 10,000명이다. 그렇다고 미국의 의지가 약하다고 꼭 볼 수 있습니까? 주한미군이 지금 28,500인데 그것이 5만 명이 됐다고 2배로 늘어났다고 그래서 미국의 의지가 더 강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까요? 꼭 그렇게 보이겠지만 그래서 근본적으로 주한미군에 대한 성격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주한미군에 대한 성격을 잘 생각해야 된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여러분 주한미군은 왜 존재합니까?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우리가 여태까지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는 그 생각을 좀 다시 해봐야 됩니다. 주한미군은 한반도에 근무하는 한반도에 주둔하는 미군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이다라는 뜻은 뭐냐 하면은 이들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여기에 와 있고 그게 주 임무이지만 만약에 다른 곳에 미국이 주한미군이 있다 그러면 한국에 있는 미군도 거기에 갈 수 있다라고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를 인정하지 않고 주한미군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만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미국이 여기에 묶여있는 자기네들 입장에서는 묶여있는 군인들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많은 군대를 보내기가 부담스러운 겁니다. 거꾸로 우리가 한반도에 주둔해 있는 미군이다 라고 넓게 해석을 해주면 미군이 언제든지 다른 곳으로도 쓸 수 있다고 생각하면 여기에 더 많은 미군을 갖다 놓겠죠. 여기에 더 많은 미군을 갖다 놓는다는 것은 어찌됐건 대한민국을 1차적으로 지키는데 더 많은 병력이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여기 와 있는 미군은 여기서만 써야 된다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한미군이 여기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얘기하고 해도 다른 데에 막 미군이 죽어나가고 있는데 주한미군은 여기서 딴 데서 전쟁이니까 나는 모른 척하겠다. 이렇게 되겠습니까? 아프가니스탄하고 이라크에서 전쟁 났을 때 주한미군은 영향을 안 받았습니까?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우리한테 좋지 못한 결과로. 그래서 그런 생각을 우선 우리가 바꿔야 된다. 그래서 주한미군이 그런 성격을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주한미군이 과거에 우리가 해방되고 나서 여기에 주둔하고 있다가 철수하자마자 6개월 만에 6.25가 일어났습니다. 좋지 못한 기억 때문에 우리는 노이로제가 있는데 주한미군이 없으면 우리로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이러한 상황에 지금 와 있어요. 주한미군에 대한 의존도가 많이 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그러한 그 의존도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그 벗어나야 되는 길은 훈련을 좀 더 실전적으로 하고 내 나라는 내가 지키겠다는 그런 마음을 굳세게 해야 됩니다. 결국 질문에 직접적인 답변을 드리게 되면은 주한미군이 없으면 우선 전쟁 억제가 굉장히 힘들어지고 주한미군이 없으면은 미국의 도움을 받을 거라는 보장이 약화가 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근본적인 국방에 대한 생각을 바꿀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이 미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트럼프가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용으로 주한미군 감축 또는 철수 카드를 내밀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보시나요?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를 많이 요구하고 그 말을 안 들으면 주한미군을 뺀다 이렇게 쉽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근데 미국이 얘기하는 거는 그런 게 아닙니다. 미국이 얘기하는 거는 자기 나라는 자기가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은 전 세계에서 자유진영에 있는 나라들의 국방비보다 수십 배를 더 쓰고 있어요. 우리나라보다 한 20배 정도를 더 쓰고 있을 겁니다. 그러고 이제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는 겁니다, 미국이.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국방비를 많이 쓰고 있고 우리 국민들이 세금을 너무 많이 내고 있는데 이제는 자기 나라는 좀 자기가 지켜야 되지 않느냐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반박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얘기 속에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동북아시아에서 또 한반도에서 평화를 유지하는데 한국도 자기가 자기 몫을 해야 되고 일본도 자기가 자기 몫을 해야 되지 않느냐.
대만도 자기 몫을 해야 되고 모든 나라가 자기 몫을 해야 우리가 도와줄 의미가 있지, 자기는 자기 몫을 안 하고 우리가 한테 맡기는 거는 이거는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비근한 예로 주한미군이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기간이 우리나라 젊은이가 군복무하는 기간보다 길어요. 이거 여러분들이 미국 사람이라면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미군은 여기 와서 24개월을 근무하는데 우리나라 젊은 병사는 18개월을 근무한다고 했을 때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을 안 하겠습니까? 그런 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걸 좀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도 자기 나라를 자기 손으로 지켜야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나쁘다라고 부당하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방위비 분담금을 늘리기 전에 지금 우리가 우리 GDP의 2.7% 정도를 쓰고 있는데 얼마 전까지는 그 2%라고 그랬다가 3%라고 지금 5%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방위비 분담금을 2배 올린다, 3배 올린다, 이거를 말하기 전에 이 방위비 분담금을 가지고 뭘 할 거냐 하는 거를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카투사라고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과거에는 카투사가 많을 때는 한 12,000명까지 있었어요. 지금은 3,000명이 채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래 방위비 분담금 항목에 카투사를 넣자. 카투사 한 명의 1년 가치가 얼마쯤 될까요? 제가 보기에는 6, 7천만 원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예를 들어 10,000명으로 늘렸다. 그러면 미군들하고 같이 훈련하고 미군의 훈련 방식을 따르고 미군들하고 상호 훈련도 하고 이러면은 우리도 배우는 것도 많고, 또 카투사 개념은 병사뿐만 아니라 특히 그 부사관들을 많이 늘림으로 해서 미군의 최신 기술이나 이런 것도 좀 터득을 하고, 이렇게 해서 비록 방위 분담금이 우리로서는 늘어나는 거지만 우리한테도 돌아오는 게 많은 이런 항목을 좀 늘린다든지 이런 창의적인 방법을 하는 것도 저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한미군의 성격에 대한 것을 미국하고 잘 협의를 하면 오히려 미군이 주는 게 아니라 미군이 한국에 더 많이 주둔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특히 그 오키나와에서 미 해병대가 지금 빠져나와야 되는데 10수년 동안 빠져나오겠다고 합의는 해놓고 갈 데가 없어서 지금 전셋집을 구하고 있어요. 한 5, 6천 명, 10,000명 정도 우리나라에 오는 거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주둔하면은 또 이 사람들이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중에서는 뭐 범죄를 갖고 온다고 하는데 그것도 맞는 얘기는 아니고요. 돈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서 종합적으로 창의적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주한미군 나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조금 여러분들이 주한미군이 싫으면 국방비도 더 늘리고 자주국방에 대한 생각을 더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한미군의 목적이 북한을 억제하는 것에서 글로벌 차원의 기동성 확보로 확대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2000년도 초반에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게 화두가 됐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게 뭐냐면 주한미군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느냐가 중요한 거였어요. 다시 말해서 주한미군은 한국의 방어만을 위해서 있는 전력이다 라고 생각하는 부류와, 아니다, 주한미군은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이다, 또한 이들은 어디서든지 활용이 될 수 있는 미군이다 라는 생각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합의를 했냐면, 자, 주한미군은 한반도의 방어를 위해서 주 임무를 갖고 있지만 다른 데에도 운영될 수 있는데 갈 때는 우리하고 협의를 좀 해라. 그래서 과거에 주한미군이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에 파병될 때 전투기를 더 갖다 놓고 그랬거든요, 우리나라에. 그걸 옵셋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런 게 유지가 됐는데 이제는 그거 갖고는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주한미군은 한반도 방어, 즉 대한민국을 방어하는 게 주 임무이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미국이 이들을 어디든지 보낼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과 미국은 군사 동맹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능력 범위 내에서 만약에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이 다른 데에 임무를 수행해야 된다면 한국도 거기에 참여를 하겠다. 이렇게 하면 여태까지는 우리가 갑을 관계에서 을이지만 오히려 갑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방위비 분담금을 우리가 오히려 받아낼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잘 해야 됩니다. 지금은 우리로서는 좀 어려운 얘기지만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선택하고 싶지 않은 게 우리
본심이지만 이제는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러한 어려운 시기가 왔기 때문에 어려운 결심들을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결심을 어떻게 합니까? 제가 보기에는 우리 정치인들한테 질문을 해야 됩니다. 과연 A라는 정치인은 주한미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B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C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해서 그들의 의견을 듣고 내가 맞는 내 생각에 부합하는 그런 정치인에게 저의 소중한 한 표를 찍는 게 이게 우리의 민주주의인데 사실 여태까지 우리 정치에서는 경제에 대한 갑론을박은 많고 쓸데없는 거에 대한 갑론을박은 있었지만 안보에 대한 거는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안보, 경제는 먹고 사는 문제지만 안보는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정치인들에게 질문을 던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주한미군 또 인도 태평양에서의 대한민국의 역할을 뭘로 할 것이냐 분명하게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려운 결정들을 하는 그런 순간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가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용으로 주한미군 감축 또는 철수 카드를 내밀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으로서 높죠. 왜냐하면 얼마 전 이 녹화일 시점으로 어제인가 그제인가요? 트럼프 대통령이 국방비에 대한 재검토를 일론 머스크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국방비가 효율적으로 잘 집행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필요한 만큼의 국방 예산이 거치고 있는지 앞으로도 필요한 부분은 무엇인지 불필요한 예산은 무엇인지 확충해야 되는 예산은 무엇인지 이런 등등에 대한 어떤 재검토를 지시했거든요. 그 재검토라는 결국은 바이든 정부 때 책정이 되고 집행이 된 국방 예산에 대해서 들여다보겠다라는 것인데 그뿐만이 아니라 해외 미군 주둔 비용이라든가 혹은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나라에서 트럼프 생각에 맞는 트럼프 기준에 맞는 방위비를 내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다 들여다보겠다는 것인데 우리나라는 직접적인 관련국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그 움직임을 예의주시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어요. 일단 부정적인 면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 시절 때부터 늘 줄기차게 얘기했던 게 한국은 방위비를 적게 내고 있다. 방위비를 제대로 분담을 하지 않는다면 한국의 방위를 한국에 맡겨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모든 정치인이 그렇지만 특히나 트럼프 대통령이 더 그렇지만 후보 시절 때 했던 말과 실제 대통령이 돼서 하는 행동은 조금씩 다릅니다. 왜냐하면 후보 시절에는 당선되기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고요. 대통령이 된다면 후보 시절 때보다는 더 막중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후보 시절에는 상원과 하원이 개입을 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되면 상원과 하원이 개입을 해요. 정책 결정에. 그렇기 때문에 많은 제약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긍정적인 면은 현재 트럼프는 그리고 트럼프 주변에 포진하고 있는 외교 안보 라인들을 보면은 주한미군의 중요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공유를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즉 이 주한미군의 중요도가 북한을 막아내는 데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을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아시아 쿼터로서 즉 중국을 우리가 견제를 해야 되는데 물론 견제를 할 수 있는 수단이 항공모함이라든가 해양수단도 있겠죠. 하지만 육로를 통해서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도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그게 지금 캠프 험프리스에 있는 주한미군입니다. 어쨌든 그게 지금 한 2개 사단, 3개 사단 정도밖에 안 되는 병력이긴 하지만 그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중국군의 어떤 침략 야욕이라든가 혹은 팽창에 대한 야욕 이런 것들을 억제하는 역할을 수행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단순히 병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미사일 방어기지도 있고 공군기지도 있고 즉 중국을 직접적으로 타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누데카시 같은 존재고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의 턱 밑에다 갖다 놓은 송곳 같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본인의 임기 내에 확실하게 제압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만큼 이 주한미군의 활용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의 전략적 중요성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주한미군이 만약 철수를 하게 되면 우리가 그런 상황은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모든 상황을 다 열어놓고 생각을 한다면 한미동맹은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는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한미군이 현재 우리나라에 있고 우리가 미군과 살을 부대끼면서 같이 있는 상황이면 동맹으로서의 가치는 여전히 유효하고 여전히 유지가 되겠죠. 하지만 주한미군이 다 철수를 하게 되고 허울뿐인 한미동맹은 남게 된다면 그건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그런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이 당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맺으면서 기어코 주한미군을 남겨놓으려고 했던 이유가 그겁니다. 결국은 조약이라는 것은 종이 쪼가리거든요. 하지만 병력이 주둔을 한다는 것은 실질적인 의지가 있다는 겁니다. 조약보다 훨씬 더 값어치가 있는 것이 실제 행동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주한미군의 존재라는 것은 미국이 한국을 보호하고 한국과 여전히 안보 동맹으로서의 가치를 확인하는 그런 행동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주한미군이 철수하는 것은 그 행동을 거두겠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물론 한미동맹은 그 뒤로도 남아있겠지만 그 전만큼의 그 견고함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심리적인 겁니다. 주한미군이 남아있을 때 우리가 느끼는 그 든든함과 주한미군이 사라졌을 때에도 여전히 그 든든함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다르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주한미군은 반드시 필요하고 대한민국의 안보에도 그렇고 한미동맹에도 그렇고 또 대한민국이 만약 주한미군이 나가게 되면은 어쨌든 우리는 중국을 견제를 해야 돼요. 중국에게 먹히느냐 견제하느냐 두 가지 선택밖에 없습니다. 사실 중국과 잘 지내면서 미국과 잘 지내는 건 사실 그건 불가능한 시나리오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 예속되느냐 중국에 맞서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의 힘으로 맞서는 것은 상당히 버겁거든요. 주한미군은 어떤 식으로든 존재를 해야 됩니다. 주한미군 철수가 미국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인가요? 주한미군의 존재가 미국에 미치는 영향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까지 동맹국 외교를 굉장히 잘 활용을 해왔어요. 대표적인 동맹이 뭐가 있습니까? 눈동맹이라고 해서 말이 웃긴데 같이 정보를 공유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영어권 나라들이에요.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 그리고 영국, 캐나다, 미국 이 5개 나라는 군사안보 동맹입니다. 왜 눈 동맹이냐면 미국이 소유하고 있는 눈, 즉 이 감시 장비라든가 혹은 모든 정찰 자산들을 이 5개 나라는 같이 공유를 하거든요. 그 말은 다시 쉽게 말씀드리면 미국의 안보 이익과 이 나라들의 안보 이익은 공통이다라는 겁니다. 또한 미일 동맹이 있죠. 미국과 일본 사이에 맺은 동맹이 있고 또 필리핀과 미국도 동맹 관계입니다. 미국은 이런 동맹 관계를 적절히 잘 활용을 하면서 나토와 미국도 그런 관계죠. 세계 곳곳에 퍼져 있는 반미 국가들 그리고 미국의 질서를 위협할 수 있는 러시아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을 적절히 잘 견제를 해왔거든요. 하지만 또 그런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 아닙니까? 근데 그런 한미동맹이 와해되고 또 주한미군이 나가고 이런 게 미국이 만약 그것을 용인하고 미국이 그것을 하나의 뉴 노멀 현상으로 확정을 하게 되면은 다른 동맹 국가들을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이 지금까지 추구해온 전략적 가치를 지키는 것이 상당히 미국 입장에서도 버거워질 수 있죠. 미국 혼자서 우주방위군처럼 모든 적을 다 상대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물리적으로 가능은 해요. 미국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는 전 세계를 20번 정도는 초토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가능은 하지만 전쟁을 선택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저는 그렇기 때문에 한미동맹은 미국에게도 매우 중요한 자산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한미군의 존재가 중국에 대한 강력한 견제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오산 공군기지라든가 혹은 대구 공군기지라든가 이렇게 미국의 전략 자산들이 분포가 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그리고 상주에 가면은 사드가 배치되어 있잖아요. 다 주한미군 소속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드는 미국으로 날아갈 수 있는 중국의 대륙간 탄도미사일들을 막아내는 고고도, 높은 고도에서 미사일을 떨구는 그 요격체계거든요.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에 배치가 되어 있다는 것은 중국을 가장 1차적인 단계에서부터 압박을 하는 그런 역할을 수행을 하는 것이고 일단 병력이 주둔하고 있다는 것은 언제든지 그 병력이 출동 가능하다는 상태인 것이고 대만과 특히 대만과 중국이 지금 분쟁 관계에 있고 언제 전쟁이 터질지도 모르는 관계인데 가장 1차적으로 출동하는 걸 우리가 초동이라고 합니다. 그 초동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부대가 바로 한국에 있다는 것은 중국 입장에서는 매우 불편한 일이죠. 뭐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당장 1차적으로 대만이 중국 공격을 받았는데 그 대만을 돕기 위해서 하와이에서 오는 미군이 빠를까? 아니면 평택에서 오는 미군이 빠를까? 평택에서 오는 미군이 훨씬 빠르거든요. 그리고 그들은 정말 잘 준비된 부대입니다. 전투력이 가장 높은 부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쉽게 움직이기가 어렵죠. 트럼프가 방위비 분담금을 문제 삼고 있지만 우리나라를 버리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나요?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이 13조 정도 내면 만족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특성상 13조는 그냥 일단 지른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13조가 아닌 한 6조, 7조 내에서 아마 방위비 협상이 이루어질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도 적절하게 어떤 그 협상 기준을 좀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정확히 뭘 원하는지 이런 것들 좀 들여다볼 필요는 있다고 봐요. 올리기를 원하면 조금 올려주는 것도 저는 방법일 거라고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것에 제가 전부 동의를 하지 않지만 동의하는 부분이 있다면 대한민국은 충분히 저력이 있는 나라고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은 있거든요. 하지만 13조를 지불할 능력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적정선을 찾아서 협상을 할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하지만 한미동맹을 약화시키는 그 어떠한 행동에 대해서도 우리나라는 좀 기피할 필요가 있습니다. 트럼프의 자국 우선주의의 향후 전망과 지속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지적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이 일부 맞는 것도 있습니다. 미국이 세계 경찰 노릇을 하면서 이것저것의 안보를 지켜주기 위해서 꽤 많은 곳에서 어떻게 보면 출혈을 강요당한 면이 있거든요. 그렇게 따진다면 미국이 왜 저렇게 보호주의로 돌아서는지도 이해가 됩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미국은 제조업이 지금 몰락해가고 있거든요. 제조업이 몰락해가고 있는 이유가 다른 나라들은 예를 들어서 미국으로 무관세로 들어오는 나라들 혹은 관세가 적게 들어오는 나라들은 대부분 미국보다 노동력이 싼 나라들이에요. 그럼 그런
그런 나라에서 제조돼서 들어오는 물건이 미국 시장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미국의 제조업을 통해서 생산된 물품들은 가격 경쟁력 면에서 불리합니다. 그러면 가격 경쟁력이 불리하니까 미국의 제조업은 제조업을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제조업을 포기하고 다른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뭐 서비스업으로 많이 옮겨가는데, 그렇게 되면 미국은 문제가 뭐냐면 이런 나라 어떤 미국에서 생산되는 것들은 사람들이 소비를 하지 않고 다른 나라들에서 생산되는 것들을 미국 사람들이 소비를 하면서 결국은 다른 나라들의 배를 불려주는 역할을 지금까지 미국이 해왔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과장되게 설명한 건 있지만 아예 없던 일은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망한 게 뭐냐면 미국은 제조업 중에 선박을 만드는 조선업이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지금 중국은요 8,000톤급 구축함을 찍어내는 데 있어서 2달이 안 걸리거든요. 하나 찍어내는데 최장 길어봤자 6개월입니다. 2달에서 6개월 사이에 하나씩 찍어내고 있어요. 근데 미국은 구축함 하나 찍어내려면 10년 걸려요. 그만큼 조선업이 망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는 게 우리나라의 조선업이거든요. 우리나라의 조선업을 활용을 해서 미국의 알레이버급 구축함들을 지금 어느 정도 이제 퇴역하거나 아니면 오래된 구축함들을 수리하거나 보수하는 일을 우리나라에 맡기겠다라고 해요. 믿을 만한 나라니까. 생각해 보면은 자국의 구축함을 자국 내에서 고치면 되지 않느냐. 고칠 수 있는 역량이 사라졌습니다. 제조업이 몰락하면서 제조 기술이 함께 몰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돈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에 지금 화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소비를 하고 그래야 어떤 내수 시장이 활성화될 텐데 전부 다른 나라에서 생산한 것들이 들어와가지고 미국 시장을 점거해버리고 미국에서 가전제품 하면 1위가 지금 삼성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내 가전제품이 다 죽었어요. 반도체 TSMC가 70%를 장악을 했죠. 그건 어디서 생산하는 겁니까? 대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도 일리는 있습니다. 반면에 중국은 어떻습니까? 중국은 여전히 노동력이 싸요. 미국보다 훨씬 쌉니다. 그리고 중국은 아예 그 인구가 거의 15억, 16억 되기 때문에 그 내수 시장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자체적인 어떤 제조업이 죽지를 않습니다. 근데 미국은 지금 죽어가고 있거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자국 우선주의 정책은 어떻게 보면은 다른 나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황당할 수도 있고 갑자기 미국이 왜 저래? 이런 걸 수도 있지만 미국인 입장에서 보면은 그럴만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좀 미국의 상황을 깊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트럼프가 미친놈이라서 저런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제조업이 얼마나 쇠락을 했고 특히나 디트로이트 같은 도시는 옛날에는 제조업, 철강 산업의 핵심과 같은 도시인데 지금 디트로이트는 거의 슬럼화가 됐거든요. 왜냐? 다 망했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미국에서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대한민국 군사력은 미군이 없으면 처참하다는 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북한만을 봤을 때는 우리나라만의 전력으로 충분히 상대가 가능하다. 단 재래식 전력 가지만으로. 그러나 재래식 전력 이외에 북한은 핵 전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대량 살상 무기인 생화학 그 무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무기까지 사용하게 된다면 이제 저희가 좀 힘들어지는데 오로지 재래식 전력 갖고만 한다면 그건 충분히 우리가 상대가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군 전력이 주둔 필요가 없느냐? 그건 아닙니다. 미군 전력이 있음으로 해서 균형을 맞춰주는 거거든요. 지역 안정의 균형, 즉 중국, 러시아 이런 어떤 지역 안정의 균형자 역할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북한의 그런 어떤 대량 살살 무기에 대한 감시 이런 것도 중요하고 특히나 주한미군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감시 정찰 자산과 그거를 분석하는 능력입니다. 주한미군은 위성, 유투 아주 다양한 시설로 해서 북한이라든가 그 다음에 중국의 그 활동을 쭉 감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감시를 우리 국방부와 같이 공유를 하게 되면은 전쟁에 대한 효과는 배가 될 겁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서 러우 전쟁에서 그 별로 변변치 못한 전력을 가지고 있는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러시아의 이동이라든가 반격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우크라이나는 그 일론 머스크가 제공하는 스타링크를 쓰고 있습니다. 그 스타링크를 통해서 정보를 받고 그다음에 미국의 위성 자료를 통해서 적의 이동을 정보를 받으면 팔란티어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 있죠. 그 팔란티어는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이고요. 그다음에 사이버 보안을 하는 기업인데
이 팔란티어가 참여를 해서 그러한 그 정보 분석을 해주고 전략과 전술을 조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미군과 연합전력을 구성을 하게 되면 그러한 것들을 저희가 다 활용을 할 수가 있게 되고, 향후에는 저희도 그런 팔란티어 같은, 왜냐하면 위성도 저희가 4.25 사업을 통해서 위성도 띄워서 그런 감시 절차 자산의 능력을 증강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분석을 할 수 있는 어떤 전문 업체 혹은 전문 기관이 우리도 필요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K 방산 프로젝트 중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KF-21 2차 양산 계약이 금년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금년에 그 20대 2차 양산 들어가는 20대가 계약이 돼야지만 그 노후화된 F5와 팬텀에 대한 대체 전력으로 지금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것이 20대가 금년에 계약이 되면 28년까지 KF-21 40대가 전력화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원래 계획대로 진행이 되는 것이니까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는 그거를 좀 주시해 주실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 설명드린 단거리 유도무기에 대한 착수회의를 했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그것이 어떤 형태로 진행되는지도 확인해 주실 필요가 있고, 장거리 유도 공대공 유도 미사일도 계약 업체 선정과 계약이 되는지를 우리가 면밀히 감시하고 확인해서 빨리 계약이 되도록 해야 된다. 이것들이 늦게 되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KF-21에 장착을 할 수 없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좀 파악을 해봐야 될 것이고, 또 금년 1월에 아주 재미있는 사업이 착수가 됐습니다. 한국형 아이언돔 장사정포 요격체계 개발을 착수했다. 이미 사업을 착수한 겁니다. 1월 달에. 아이언돔이라는 것은 뭐 많은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가자 전투와 이스라엘하고 그 예멘 전투할 때 많은 로켓탄이 왔을 때 이 아이언돔으로 다 막아냈지 않습니까? 물론 이 아이언돔에 대한 미사일은 상당히 비싸서 엄청나게 많은 그 비용은 들어갔지만 그래도 거의 다 막아내서 이스라엘 영토의 피해가 상당히 적었잖아요. 저희도 이러한 장사정포를, 저희는 포에 대한 것을 요격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나는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저는 보고요. 북한에서 장사정포를 쓰게 되면 방어 거점 중심에 이러한 한국형 아이언돔을 설치를 해서 사전에 그 방어해야 될 구역에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것인데,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요격하는 미사일의 가격입니다. 가격 단가를 상당히 낮춰야지만이, 이게 비싸게 되면은 뭐 북한의 장사정포가 엄청나게 많은데 나중에 그 장사정포 요격을 하기 위해서 뭐 미사일, 이 아이언돔 미사일을 뭐 몇십만 발, 뭐 몇백만 발을 치장해 놔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고, 그것에 대한 예산은 걷잡을 수 없어질 겁니다. 그래서 그 단가를 얼마만큼 낮추느냐가 최대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 사업에 이제 참여하고 있는 국방과학연구소, 그 다음에 NIG 넥스원, 한화시스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등은 단가 절감을 위해서 상당히 좀 노력들을 해줘야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뭐 제 개인적으로 다 주목할 사업은 이 4가지 사업,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